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험난한 건국의 길, 그 가운데 오늘은 스탈린의 분단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당연히 인민공화국 주석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해 10월 21일 그는 올리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소로운 부분은 공산당이 나를 수반으로 해서 정부를 조직한 일이요, 나는 그들에게 소련이 나를 반공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마당에 내가 공산당 지도자가 됐으니 큰 영광이라고 말하였소. 공산주의자들의 가소로움 때문에 그는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것이 기회가 돼 환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본 세력은 우리의 건국으로 분단이 확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의 앞잡이 이승만이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 민족 분단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네들의 주장이 거짓이면 소련이 멸망한 다음 수없이 제시됐습니다. 공개된 소련 공산당의 기밀 문서들 가운데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지령이 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북한의 진소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입니다. 9월 20일이면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1500년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우리 민족이 분단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전보 한 장으로 분단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이면서 중요한 전보에는 남한에 진주한 미군과 합의나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벌어지는 미소 공동회의 같은 것은 모두 쇼에 불과했습니다. 스탈린의 전보 내용은 지시를 받은 실무자의 보고서에서 또 한 번 확인됩니다. 9월 20일자 지령에 대한 응답으로 12월 25일에 슈킨 총사령관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9월 20일자 지령문에 따라서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지킬 인물들로 구성된 정권을 구축하기까지, 이런 정권 수립을 위해서 토지개혁, 중앙집권적 조직을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 슈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스탈린이 세우라는 정권은 소련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이익을 영구히 지킬 수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두각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슈킨이 보고서를 보낸 시점은 12월 25일, 바로 그때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신탁 통제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독재자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공산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1945년 10월 12일 여전히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에 북조선 주둔 소련군 25군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반일당과 민주주의적 단체들은 자기의 강령과 규약을 지키고 와서 반드시
지방자치기관과 소련군에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자기의 지도기관에 이런 명부를 제출할 것. 각 정당은 이런 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신원조사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조상 때부터의 가계와 8살 이후부터의 자서전 내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소련군은 이를 바탕으로 당시 북한 지역의 정치 지도자급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에서부터 출신 배경까지 샅샅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소련은 북한의 공산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승만은 스탈린의 흉기를 꿰뚫어 봤습니다.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선 대동단결이 필요했습니다. 귀국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은 20대 개혁파 시절부터 사용했던 구호를 외쳤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북한에서는 공산정권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남한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마침내 정면 대결을 선언합니다.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방송국 KBS를 통해서 중계된 이승만의 연설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은 한반도의 붉은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해방 후 귀국 이후에 이승만 박사는 그 KBS의 시간을 얻어서 종례 방송을 했어요. 연설. 그러다가 이 박헌영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해달라는 너무나 속보이는 전술 그거를 쳐버리고 나서 12월 19일 날 저녁 7시 수요일 날입니다. KBS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게 공산당에 대한 마지막 절교선언입니다. 첫째로 이 한국인의 형용을 하고서 소련을 조국이라 하니 소련을 조국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련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세계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한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폴란드의 공산화 실상, 그때 2차 대전 끝나고 동유럽들이 차례로 공산화되잖아요, 나라들이. 그런 것도 소개하고, 중국의 장개석과 모택동군의 내전 상황도 들면서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 공산당들이 선전하기를 자기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 이렇게 민심을 현혹시키니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 해서 남의 노예로 만들고 소련을 섬기고자 하니 소련에 가서 소련을 저희 나라라고 생각하고 충성하기 바란다. 이런 식의 유머도 하고, 건설자와 파괴자는 합동이 불가능하다. 지금 이걸 우리 손으로 해결 못하면은 곧 동족 상잔 피를 흘리는 전쟁이 날 것이다. 그게 45년 12월 19일 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뒤에 5년 뒤에 6.25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설을 끝내는데 이 연설문이 아주 길어서 이걸 다 읽으면은 아주 반공교육에 좋을 것 같은데 소개를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27일 날 김구가 연설을 해요. KBS 라디오에. 근데 김구가 아주 이상한 연설을 합니다.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 주석이다가 중경에서 피난생활하다 귀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야. 뭐라고 연설을 하느냐? 소비에트 연방의 국부이신 레닌 선생께서 제일 먼저 우리
임시정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차관금을 주셔서 도와주셨다. 감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연설을 해요. 그때까지도 김구 선생의 경우는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구가 그런 연설을 하고 나서 27일, 28일, 29일 사흘 뒤에 송진우 선생이 암살됩니다. 당시 소련과 공산주의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절정이었습니다. 소련군은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군을 상대로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특히 1943년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 결전에서 독일군을 선별한 것은 전세를 역전시킨 쾌거로서 세계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소련은 2천만 명이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미치광이 히틀러를 꺾은 전성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공산당 극렬 분자들을 반역자요, 파괴자라고 정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반역, 파괴, 공산 세력은 국가 건설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승만은 남한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의 졸개며 매국노라는 점을 직설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한에서 공산당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익과 좌익이 죽기 살기 싸우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0세 노투사의 선제 공격을 받은 조선공산당 박헌영은 이승만을 파시스트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인 신탁통치안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치 능력이 없으므로 강대국들이 5년 기한에 신탁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는 화약과 같은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즉각 김구와 이승만이 주도하는 반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그때까지도 소련의 지령이 내려오지 않자 친천탁인지 반탁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헌영은 서울 주재에 소련 영사관을 찾아가 지침을 받으려 했으나 영사관 측은 본국의 훈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헌영은 12월 28일 밤 비밀리에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련군 민정사령관 로마넨코의 지침을 하달받았습니다. 신탁 통제를 결의한 모스크바 협정을 지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1946년 1월 2일 서울로 돌아와 신탁 통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이승만이 공산당은 사대주의자의 매국노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강대국이 조국을 다스린다는데 공산당의 신탁 통제를 찬성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승만의 말이 맞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 신탁 통치는 역시나 소련과 미국의 인식이 천지차이입니다. 이 신탁 통치가 처음 소련과 미국이 대화로 합의한 것이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스탈린은 나의 친구다 라면서 미 국무성이나 백악관에 간첩이 있다는 고발도 외면한 사람이죠. 그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스탈린과 단독 회담을 할 때 한반도 문제, 독일 분할 문제, 국경 설정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한반도 문제를 스탈린이 먼저 꺼냅니다. 그때에 뭐라고 묻느냐? 미국은 한반도에도 진주할 겁니까? 점령할 겁니까? 일본 점령하고 한국도 일본 땅이니까 한반도도 장기 점령할 거냐? 라고 물어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때 루즈벨트는 아니다. 한반도엔 장기 주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는 신탁통치 문제를 얘기해요. 신탁통치를 루즈벨트가 말하기를 20년 내지 30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신탁통치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5년 정도가 어떨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의 목적은 소련이 하루빨리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일본을 같이 공격해 줬으면, 이게 얄타 회담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다 이겨주면 막판에 슬쩍 올라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걸 미국이 알 리가 없습니다. 이 루즈벨트를 수행한 미 국무성 실세 간첩 엘저 히스라는 놈은 루즈벨트하고 대화하고 미국의 정상회담 팀이 하는 회의 내용 몽땅 다 소련한테 갖다 바치고 스탈린한테 바치고, 그게 얄타 회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탁통치인데, 신탁통치를 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뭐죠?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한반도 남북한, 북한은 소련이 점령했고 남한은 미국 점령했는데, 이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려면 남북한 통합 정부를, 한국인 정부를 하나 만들어야 한국인 정부가 자치 훈련하는 게 신탁통치니까, 그 협상이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이미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 정권을 실패해요. 46년 2월 출범하죠. 미소 공동위원회는 그래놓고 3월에 2월달 북한 정권 출범시켜 놓고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합니다. 왜? 신탁통치를 하기 위한 한국 임시정부는, 남북한 통합정부는 북한, 소련이 방금 출범시킨 북한 인민회를 기반으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주구장창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가 신탁통치하겠다는 거야. 미국은 그것도 모르고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이승만, 이거를 빨리 숙청하라. 그래서 소련이 원하는 남북한 정부를 빨리 만들자. 그래갖고 좌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미국이 소련에 질질 끌려간 짓이죠.